이루연구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현.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네, 11월 넷째 주 KBL 룸앤 팩트 1부 순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 웃으세요? 예. 지난 한 주 마음고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 안경 때문에 그렇죠. 굉장한 논란이 됐어요. 네. 굉장까지는 아니고 그냥 왜 그러냐,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뭐 굉장한 논란까지. 죄송합니다. 예, 요즘에 예, 제가 예. 자의식이 되게 강해요. 네, 그래서 네.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제가 그렇죠. 남을 의식하고 이러거든요. 네, 그 주변에서 뭔 일 있냐, 안경이 왜 그따오냐, 그런 얘기들이 있었었죠. 제가 나름 투자를 했거든요. 대구 동성로에서 나름 이제 또 대구가 또 안경도 잘 만들기로 유명한 동네 아닙니까? 그럼요. 안경학과도 있어요. 대구에 있는 학교 그렇죠. 중에는. 네. 그래서 이제 나름 투자를 했는데 대시패고 네. 돈을 다시 써야 될 것 같아요. 안경을 새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색깔을 좀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이동현 기자께서 빨간색 이런 거 어떠냐고 그렇죠. 추천해 주셨죠. 네. 그렇게 하면 저 이동환 기자가 상당히 그 귀여운 인상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검은색 안경은 무리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경 얘기를 이렇게 됐는데 자, 댓글선 정책에서 댓글부터 수화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호은 선수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호은 팬분들이 많이 마음이 좀 상하셨나 봐요. 네, 굉장히 많은 이제 댓글 달아주셨고 많이 네. 얘기하셨는데 일단은 이제 티나님이 허운 수비 갖고 뭐라고 하네 DB SK한테 그렇게 깨졌는데 변명밖에 안 됩니다. 허운은 없으면 1위 아니고 1위밖에 안 돼요. 농구 재미가 없다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제일 좀 이제 약한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뭐 하셨어요. 네, 많이 좀 화내신 분들도 많으셨습니다. 네. 그 저희가 뭐 항상 이제 뭐 예측을 할 때 저희가 항상 이제 저희가 그렇게 농구를 잘 모르고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수나 팀의 어떤 뭐 개인적인 뭐 어떤 감정이나 이런 거는 없어야 된다. 당연히 그게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뭐 댓글에 이렇게 보면 뭐 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얘기들이 있어요. 뭐 특정 팀을 좋아하는 거 아니냐, 특정 선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그건 진짜 없고. 그렇죠. 일단 그 허운 선수 얘기는 제가 이제 지난 방송을 좀 찬찬히 좀 살펴봤어요. 저희가 뭐 실수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실수하게 되면 사과를 해야 되니까. 근데 저희가 지난주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보시면 호은 선수가 KT에 와가지고 당연히 도움이 되죠. 특히 이제 공격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모터를 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효과들이 있다. 단 호은 선수가 이렇게 했을 때 전체적으로 이제 뭐 수비가 좀 어지러워질 수 있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싱크로를 맞춰 나가는 부분이 있다. 두 가지 얘기겠죠. 그렇죠. 그 수비의 조직력이 약간 흐트러질 수 있다. 두 번째는 그렇죠. 라렌과의 2대2 호흡 이런 부분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부분이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제 KT 코칭 스태프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부분이에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서동철 감독에 대해서 또 뭐라고 그러시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근데 지금 보면 이 부분은 저희가 틀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허운 선수가 챔피언 결정전에서 우승을 해서 MVP 받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KT가 그럴 만한 우승 그 컨텐더이기도 하고, 또 허훈, 양홍석, 뭐 김동욱 이런 이제 전력 자체가 그런 전력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KT가 그럼 우승을 하려면, 그래서 호운을 가장 잘 쓰려면 어떤 게 중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초점을 맞췄고, 당연히 모든 선수는 약점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호운이나 양홍석이 그럼 KT를 이제 KT 성적하고의 어떤 그 상관관계를 이렇게 볼 때 이 부분이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었느냐, 이 부분을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예전 호운 같은 경우는 이제 수비 약점이 있죠. 어떤 약점이 있냐면 디테일하게 일단 수비를 이제 따라갈 때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2대2 수비를 할 때 스크린 대처가 조금 미흡해요. 그러니까 한번 탁 막히면 거기에서 뭔가 활로를 들어줘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운 선수 가치는 굉장히 높죠. 왜 높으냐? 공격에서 그만큼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렇죠. 이 수비의 약점을 메우고 공격의 파괴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죠. 첫 번째는 팀의 어떤 전술, 어떤 수비가 좋은 선수를 박스로 세워가지고 한 명을 붙여가지고 호운의 그런 수비 약점을 메우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2대2 수비를 센터하고의 어떤 호흡을 같이 맞추는 거.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허운 선수 스스로가 수비했던 그 기량 갖다 향상시키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그 동안에는 허운 선수가 뭐 수비가 약했다 이런 부분들이
그 두 가지 측면이 있었어요. 이제 첫 번째는 뭐 어떤 부분이냐면 허운 선수에게 과도한 공격 롤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면 수비에 대해서 신경 갖다 많이 못 쓰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를 했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럼 허운 선수의 공격 의존도를 조금 낮추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거기에서 공수 밸런스를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이제 양홍석 선수의 공격 롤을 조금 올리는 게 좀 어떠냐. 라고 했는데 이걸 또 뭐 이제 양홍석 선수하고 허운 선수하고 이제 분탕을 뭐 친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니고 그렇게 됐을 때 이 두 선수가 코어를 맞추면서 KT가 우승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죠. 이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강조를 갖다 드렸던 거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전에는 허운이나 양홍석이 경험이 살짝 부족하고 이제 코어로서 또는 팀의 에이스로서의 어떤 그런 기량이 조금 덜 익었다면 지금 이제 무르익은 상태니까 그리고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더욱이 도와줄 수 있는 팀 동료들이 많으니까 여기에서 허운과 양홍석이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가느냐라고 그쵸. 봤을 때 KT가 최근에 보여준 모습들은 굉장히 고무적이다. 서동철 감독이 인터뷰가 끝나고 그런 얘기를 했죠. 허운과 양홍석이 이제 에이스 모습을 갖다 좀 보여주는 것 같다. 이게 뭐냐면 공수 밸런스가 잘 맞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서 이 선수들이 있었을 때 좀 더 안정적인 어떤 경기 운영이 그동안에는 좀 부족했었는데 이게 잘 되고 있다. 이게 핵심이죠. 그쵸. 예. 저는 그런 부분에서 뭐 저희가 이제 허운 선수의 수비 약점에 대해서 줄기차게 뭐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물론 심기를 흐트러뜨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좀 더 나아가서 허운 선수가 챔피언 결정전에서 우승을 하고 MVP 받는 모습을 보고 싶거든요. 그쵸. 그러기 위해서는 허운 선수의 어떤 개인적인 과제도 있을 거고 거기에 따른 팀의 과제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안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 방송이 잘하는 팀, 뭐 잘하는 선수일수록 그 약간 그러니까 그 디테일한 단점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부분은 보완해야 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런 이제 좀 오해 혹은 좀 이런 걸 살 때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한번 다시 한번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좀 중요한 것은 이제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그러니까 사실 지난 시즌 같이 KT가 허운 양홍석 베스트 5 5명 중에 2명이잖아요. 네. 그 2명을 가지고도 사실은 4강을 못 갔던 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격에는 분명히 어떤 배경이 있을 것이고 그 배경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을 또 이동혁 기자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우승권 전력에 왔음에도 그러면 그때 있었던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갈 수 있느냐를 저희가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특정 선수에 대해서 프레임을 세우고 만들고 뭐 이런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노하지 마시고 네. 저희는 항상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제 그 객관적으로 좀 가려고 그래요. 물론 그게 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저희도 속상하게 능력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뭐 저희 이제 분석 틀이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뭐 이번만큼은 그런 부분은 아니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갖다 좀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환조님이 신선호님이 가스공사에 오신 건 무슨 의미인가요? 여기서 근데 저는 이제 그 신선우 총감독이 오셨잖아요. 네. 요 부분 이제 한국가스공사 쪽 할 때 얘기를 하고 이 환조님이 까궁에 오신 건 무슨 이유일까? 까궁에 저는 이제 딱 고쳤어요. 까궁. 가스공사. 까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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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까떡 느낌. 까궁. 네. 귀엽네요. 별명으로. 그렇죠. 네. 제가 볼 때는 가스공사는 지금 신생 구단이잖아요. 그럼 어떤 패기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신선우 총감독 이렇게 좀 그 구태를 한 거 말고 그 뭐 방구대장 뿡뿡이, 한국가스공사 뿡뿡이, 까공, 이렇게 좀 상큼한 걸로 가야 됩니다. 아니, 뿡뿡이 얘기를 몇 주째 지금 하시는 거예요? 좋아서요. 네네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선우 총감독 얘기는 조금 이따 가스공사 얘기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습니다. 하고요. 골든님이 오리온 라둘리차 빨리 해결해야 될 듯 보입니다. 오리온은 외국 선수 진짜 못 뽑는데 데빈 다음에 데려온 게 와 이렇게 말을 잊지 못하시는. 네, 그래서 라둘리차 얘기도 저희가 오리온 할 때 좀 말씀을 갖다 좀 드릴게요. 뭐 개란틱 이야기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렇죠. 뭐 그런 얘기도 좀 하고 그다음에 네. 김영수님이 오 브라이언트 최상급 용병 인정 이렇게 계신데 브라이언트에 대한 정밀 분석 조니 준비되어 브라이언트. 네,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자, KGC 인상공사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KGC 인상공사가 지금 연승입니다. 6연승 중입니다. 네. 6연승 중이고요. 요번 주 일요일 27 다음 주에
이번 주 토요일이죠, 토요일. 네. 27일에 이제 KT랑 그렇죠. 이제 맞대결을 했는데 이걸 이기면 이제 7연승하면서 단독 1위까지 올라갑니다. 요 경기 네.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정말 빅매치이고 어제 제가 이제 그 대구의 현장에 다녀왔는데 네. 그 이제 김세희 감독께서는 이제 좀 반응이 다르더라고요. 김세희 감독께서 전력상 좀 힘들어요. 네, 이렇게 미리 이렇게 이동혁 기자께서 말하는 거짓. 그렇죠. 거짓. 팩트 체크 거짓.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변준현 선수가 와서 제가 변준현 선수 취재진이 물어봤습니다. 김세희 감독님은 어렵다고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독님이 진짜로 그러셨어요. 저희 생각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 밑밥 깐다 그러죠 우리가. 그렇죠. 밑밥 까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인상공사가 지금 6연승 질주하면서 지금 요즘의 분위기가 너무 무섭습니다. 어제 뭐 사실 가스공사전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했지만 어쨌든 전반에 거의 30점 차 나면서 완전히 압살을 해버리는 그런 게임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스펠맨이 완벽하게 적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저희가 얘기했던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스펠맨이 한창 좀 이제 안 좋을 때 어떤 말씀을 갖다 드렸냐면 이 스펠맨에 대한 어떤 장치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갖다 드렸죠. 그렇죠. 그리고 뭐 KGC 팬분들도 많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고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 그 선수가 1대1 공격을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효율성이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는 모든 이제 공통 농구 언어다. 여기에서 스크린을 치고 2대 공격을 하든지 아니면 조금 더 뭔가 이제 장치를 갖다 세운 다음에 이 선수의 공격을 봐야 이게 좀 더 효율적이고 이게 팀의 어떤 케미 완성에 도움이 된다라고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 팀 코어가 강해지면 KGC 아킬레스건이 식스맨층의 어떤 활용도 좀 더 좋아질 것이다 그랬는데 이제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KGC는 일단 첫 번째 단계는 어떤 걸 했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미드레인지 쪽으로 그러니까 스펠맨의 위치 이동을 외곽에서 미드레인지 쪽으로 했고 그건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좀 뒤늦게 했다는 어떤 아쉬움 있지만 지금 어쨌든 해서 굉장히 다행인 거고 그래서 6연승을 저는 갈 수 있었던 핵심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그 인상공사 플레이를 보면 그러니까 스펠맨에 대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한참 안 좋을 때 스펠맨이 찍고 빼주는 이런 패스는 좋지만은 설린저처럼 뭐 엘보나 탑에서 찔러주는 건 약하다라고 했었는데 요즘 보니까 그것도 제가 좀 약간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스펠맨이 좀 늦게 들어왔다 보니까 팀 패턴 자체에 대한 어떤 숙지라든지 그러니까 인상공사 볼 움직임에 대한 어떤 숙지 자체가 덜 돼서 그렇다 보니까 뭐 이제 결국에는 아이솔레이션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마무리게 되는 장면이 많았던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해도 되고 경험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찔러주는 패스들이 전에 비해서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세근의 백도어를 봐준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설린저가 한때 보여줬던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더라고 패싱 게임이. 그래서 그렇죠. 이제는 완전히 녹아들었구나 스펠맨이. 진짜 거의 뭐 이제는 흠이 안 보일 정도로 되게 조합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스펠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그러니까 스펠맨 자체의 어떤 기량도 굉장히 높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오마리 스펠맨 오마리 동력. 오마리 동력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스펠맨이 내외곽을 갈 수 있던 이유라고 보면 역시 이제 탄탄한 팀 코어예요. 그러니까 그쵸. KGC가 강해요. 일단 오세근이 뭐 예전에 운동 능력은 좀 떨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골밑에서 존재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펠맨이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여기에 있던 변준영하고의 어떤 그 조합도 괜찮습니다. 2대2 공격이나 이런 부분도. 네, 그 변준현 선수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반에 엄청 싸웠대요 김세희. 그러니까 김세희 감독은 이제 이런 것들 다 해줬으면 어떤 포인트 가드로서 좀 약점이 없는 어떤 농구를 했으면 좋겠던 거. 변준영 선수의 어떤 입장은 내가 가진 강점을 좀 부각시키는 게 오히려 차라리 낫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서로 되게 많이 얘기도 많이 하고 진짜 뭐 두 분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싸웠다 말이 하는데 어쨌든 이제 합의점을 찾고 서로 되게 좋은 어떤 가장 이상적인 어떤 포인트까지 온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더 좋은 것은 이제 박지훈이 합류하면은 요 가드진 운영은 거의 뭐 이제는 큰 걱정 없이 갈 수 있다는 점. 그 이게 싸웠다는 게 예. 김승기 감독하고 변준영 선수하고 예, 김세희 감독님 사실 김세희 감독님이 선수랑 싸웠다는 표현은 되게 많이 쓰시긴 해요. 그냥 이제 네. 같이 의견 교환을 했다. 네. 뭐 이런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싸웠다는 표현을 되게 잘 이제 들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김세희 감독님이 선수랑 이렇게 많이 이렇게 뭐 호통도 치시고 때론 서로 얘기를 한 경우를 싸웠다라는 말을 쓰시고 변준영 선수는 이제 서로
되게 서로 다른 의견도 내면서 대화를 진짜 많이 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싸웠다. 이 워딩은 그런 의미입니다. 정확하게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조율이 됐다. 그리고 이제는 박지훈 선수의 합류로 투가드 운영이 되면서 변주현 선수의 어떤 부담도 줄어들고 전체적인 로테이션 운영도 좀 더 숨이 트이니까 조금 더 추진력을 받지 않을까 인상공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펠맨과 오세근이 기본적으로 서 있고 여기에 변준영 선수가 녹아들면서 전성현이나 문성곤의 어떤 가치도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태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식스맨을 쓰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한두 선수만 명확한 미션을 갖다 전달해주면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동안에는 그게 안 됐던 거죠, KGC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좋은 상태고 뭐 이런 이제 그 어떤 배경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갖다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박지훈 선수가 얼마나 기량이 늘어서 왔을지는 또 경기를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인상공사의 그런 이제 그 가드진의 약점 이런 부분을 갖다 메울 수 있는 카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리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리온 8승 7패 4위로 휴식기 이전 일정을 마무리했고요. 가스공사에 패했습니다. 네. 오리온이 연패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뭐 저희가 라둘리차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지겨울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근데 너무 문제가 심각하니까 얘기를 계속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가스공사전이 끝나고 취재진 인터뷰에서 이제 그 라둘리차 교체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좀 나왔었는데 고민은 하고 있다. 에이전트랑 선수 본인이랑 같이 좀 깊이 있게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현장에서 관계자들 다른 팀 관계자들이나 이렇게 뒷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지금 솔직히 기량적으로 지금 되게 심각하잖아요 경기력이. 그렇죠. 근데도 교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지난 시즌 제프 위디처럼 어떤 개런티 기간이 어느 정도 있어서 이게 지금 시점에서는 바로 교체를 못하고 좀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냐. 실제로 제프 위디 같은 경우도 제 기억이 12월 돼서 교체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 데빈 윌리엄스가 오고 넌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라둘리차도 교체가 된다면은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이야기들도 많이 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오리온이 예를 들어서 좀 더 이제 과감하게 선택을 한다면 만약에 개런티가 돼 있다면 그 금액을 주고 다른 선수를 데리고 오면 되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까지는 하기는 투자의 어떤 적극성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부분 그런 어떤 뭐 내부적인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라둘리차를 이제 교체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리온의 딜레마가 여기서 사실은 발생을 하는 거죠. 국내 선수들은 괜찮은데 라둘리차 때문에 좀 힘들다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반대로 얘기하면 라둘리차의 어떤 기량이 좀 떨어진다고 쳐요. 근데 버티는 힘도 사실은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활용을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버티는 힘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좀 많이 좀 부족하다 오리온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사실 오리온만큼 지금 이 국내 장신 어떤 진이 되게 뭐랄까 해서 높이가 좋고 풍부한 팀이 잘 없는데 사실 그 부분에서도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승현, 이종현 어떤 동시 기용을 통해서 라둘리차의 그냥 출전 시간을 조금 확 줄여버리고 잘 그렇게 버틴다든지 혹은 이제 이정현, 이대성, 한우빈 어떤 3가드 라인을 극대화해버려서 그냥 아예 그냥 치고박는 식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가면 좋을 텐데 또 사실 그런 그림은 또 안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좀 임기응변보다는 하던 농구를 계속하면서 약간 힘으로 몰아붙이는 스타일로 가다 보니까 좀 이제는 노골적으로 그 약점들이 공략당하고 그냥 그게 반복되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시즌 성적이 지금 8승 7패 뭐 오리온이 나쁘지 않아요. 사실 그 여전히 기회는 있는 상태인데 이 라둘리차의 딜레마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결하느냐 제가 볼 때는 뭐 교체가 답인데 제가 볼 때는 교체가 답인데 이 교체를 어떻게 하느냐 어떤 카드를 갖다 데리고 오느냐 그렇죠. 이 부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지난 시즌에 그 제프 위디랑 좀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둘리차는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어떤 기량이 지금 많이 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교체가 불가피한 그런 상태고 제프 위디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저는 제프 위디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수비 카드로 쓰면서 공격의 옵션을 국내 선수한테 줬다면 괜찮은 결과를 갖다 나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제 교체를 했지만 그 선수도 굉장히 부진했잖아요. 엄청 부진했었고 그랬으니까 이번에 오리온이 어떻게 좀 이 부분을 갖다 대응을 할 건지 이게 만약에 대응이 또 실패를 한다 그러면 오리온은 여전히 그냥 6강 다코스 이렇게밖에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대성 선수가 2번으로 변신을 했는데 뭐 상당히 위력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대성이 이번 변신이 가능한 결국에는 한호빈도 있고 여기에 이정현까지 있으니까 이정현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장신 1번으로서 1.5번이라고 봐야겠죠. 이렇게 띄워주면서 이대성이 오히려 좀 이제 윙 쪽에서 공격이 집중한 상황인데 분명히 위력적입니다. 이 선수 확실히 공격력 하나는 뭐 이제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잖아요. 약간 투박한 점, 그로 인해서 뭐 턴오버, 그리고 어떤 승부처에서 어떤 불안함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어쨌든 2번으로 뛸 때 어떤 이 파괴력 자체는 굉장히 좀 위협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래서 이 오리온이 라둘리차 교체를 만약에 추후에 어떤 진행을 한다면은 차라리 뭔가 좀 서포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외국 선수, 안정감 있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이 좀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뭐 지난 시즌 제프 위디에서 약간 뭐 받아먹기만 조금 더 되나 스피드만 조금 더 좋은 어떤 스타일을 찾는다든지. 그러니까 왜냐면 어쨌든 이정현, 이대성, 이승현 사실은 이 세 명 각각 개개인의 공격력은 제가 봤을 때는 어느 팀의 에이스급에도 밀리지 않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여기서 조합을 하고 이들의 어떤 공격을 더 극대화하는 건 코칭 스태프의 몫이겠지만 여기서 또 이제 외국 선수 뭐 예를 들어서 정통 빅맨 한 명 찾아와서 데빈 윌리엄스나 위디 혹은 라둘리차 썼던 것처럼 1대1을 막 많이 시켜보고 포스트업 이거는 오히려 이 국내 선수들의 공격력을 죽이는 예, 장점을 좀 약간 오히려 살리지 못하는 결과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 골 밑에서 수비를 해주고 블록을 쳐주고 수비를 하는데 잡아주고 패싱이 좋은 그렇죠. 뭐 이런 스타일. 저는 그냥 굳이 얘기하면 뭐 오누아쿠 같은 스타일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오누아쿠면 그 최상급이죠.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스타일상. 예, 그렇죠. 스타일상 맞아요. 예, 그 정도만 딱 해줘도 아니면 제가 볼 때 그렇게 되면 오리온은 우승권입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견실해지는. 그러면서 옵션을 국내 선수 좀 더 가져가고 이렇게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동의하고. 근데 이대성 선수가 이번 이게 변신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좀 임시적인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동안 이제 1번을 하면서 저도 이제 이대성 선수가 그냥 깨면 된다. 이 선수의 능력 때문에 깨면 된다 그랬는데 문제는 이 선수의 어떤 슈팅 셀렉션, 그 승부처에서 어떤 실책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이 선수가 메인볼 핸들러로 자리를 잡았을 때 팀의 어떤 다른 동료들이 살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현대모비스에서 KCC로 이동을 했을 때 전찬진 감독이 꾸준히 시도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이대성의 2번 역할이었는데 그때 당시는 이 부분들이 잘 이렇게 소화가 안 되다가 지금 이제 2번으로 이제 살짝 변신을 했다. 그러면서 뭔가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대성 선수가 실제로 자기가 1.5번 역할을 하는데 2번에 좀 더 가까운 1.5번 역할을 하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고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SK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SK 지금 불안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SK가 좋았는데 최근의 경기력이 조금 떨어지고 있어요. 예, 저 뭐 1라운드 후반부터 약간씩 불안하다. 뭐 약간 불안한 모습들이 나온다는 얘기 저희 계속 했었는데 이번 주에도 LG에게 지면서 이게 그냥 불안한 게 아니었구나. 이건 진짜 이제부터는 진짜 문제점으로 삼고 가야 되는 부분이구나. 라는 어떤 상황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SK가 최근에 불안한 부분들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지난주에 얘기한 것과 연결상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와서 보면은 파괴적이었잖아요. 1라운드 스타트할 때 굉장히 그렇죠. 파괴적인 팀이었죠. 근데 되게 예리한 칼 같은 느낌. 그렇죠. 예리한 칼 같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어떤 한 농구팀이랑 한 시즌을 치르기 위해서는 맥가이버 같아야 됩니다. 예리한 칼이 있는데 네. 아버지는 말하셨지. 그렇죠, 그렇죠. 예. 어떨 때는 날카로운 반도로 사과를 푹 찔러야 되고, 그렇죠. 어떨 때는 이제 긴 검으로 고기를 썰어야 됩니다. 김치도 썰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SK는 시즌 초반부터 우리 이 단도가 너무 강해. 이건 우리 최강이야 라고 해서 이것만 계속 쓰다 보니까 갑자기 상대가 그럼 고기 썰어봐 이러면 안 썰리는 거예요. 비유가 그런 거죠. 저는 굉장히 좋은 비유가 딱 와닿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SK는 엄청나게 강력한 어떤 트레이션, 어떤 사이즈, 어떤 우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상대팀들이 이제 SK는 이번 시즌에 이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대처를 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유연한 어떤 새로운 칼들을 못 꺼내고 계속 그냥 그대로 가는 느낌. 뭐 여기에 이제 뭐 절실 감독님이 말씀하시는 뭐 선수들의 집중력 이슈 뭐 이런 것도 겹쳐 있지만은 조금 더 근본적으로는 어떤 그런 전술적인 부분, 어떤 그리고 서로의 어떤
팀끼리 어떤 뭐랄까 카드 싸움에서 약간의 이제는 좀 불안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사실 이제 들어요. 네. 그렇죠. 잘 비유를 해주는데 그게 뭐냐면 단도를 가지고 계속 찌른다. 이게 SK에서는 단 한 글자로 말하면 리머텍. 그렇죠. 네. 리머텍 전술이 굉장히 뛰어난 팀이에요. SK는. 근데 리머텍이 왜 뛰어나냐라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 활동력이 굉장히 풍부하고 김선영, 최준영, 안영준이라는 뛰면서 높이가 있는 그런 어떤 선수들이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조직력이 잘 갖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맞아 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 리머텍 전술이 굉장히 조화로웠다. 근데 세트 오펜스에서 원희 선수가 굉장히 역할을 잘해줬지만 저희가 막 한 달 전인가 얘기를 했을 때 잘 나가고 있을 때 원희 선수였던 그 나중에 가면 1대1 공격이 좋기는 하지만 상위권 팀들하고 게임을 했을 때는 밀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갖다 드렸죠. 이제 그러니까 세트 오펜스는 이 팀이 사실은 큰 강점은 아닌 거예요. 원래부터 그쵸. 네. 네, 맞아요. 그거를 이제 트랜지션으로 흐름을 잡고 거기서 세트 오펜스도 좀 더 정교하게 만들면서 뭔가 그 약점을 메워나갔던 그런 SK였죠. 그렇죠. 근데 리머텍 자체가 이제 상대가 적응하기 시작을 한 거죠. 단도를 이렇게 찌르는데 예를 들어서 고기를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동안 사과를 내놨다면 그렇죠. 고기를 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리머텍 전술이 약간 좀 무뎌졌어요. 그러면서 전철 감독이 또 했던 의미심장한 얘기 중에 뭐냐면 선수들이 살짝 욕심을 내는 것 같다. 물론 그게 노골적으로 표현은 되지 않지만 이 팀이 잘 나가니까 나도 공격 욕심 한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내부적으로는 이게 살짝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그 흐름이 굉장히 날카로웠던 흐름이 살짝 무뎌지는 느낌. 그렇죠. 그러면서 SK가 사실은 매치업 상승에서 보면 이제 객관적 어떤 전력이나 매치업 상승에서 보면 절대적인 어떤 우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뭔가 우위를 가지고 있고 이걸 통해서 기세나 흐름을 가지고 상대를 압도했던 건데 그렇죠. 이제 이 부분들이 살짝 다들 떨어지면서 LG하고 만났을 때 이런 뭐 기세나 흐름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면서 패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팀 전체적으로 이제 살짝의 악순환. 이제 뭐 아직도 뭐 여전히 SK는 강한 팀이니까 뭐 그렇죠. 비관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SK가 그 세트 오펜스에서 그럼 림을 어떻게 어택하냐. 결국에는 김선영 원이 일단 기본적으로 원이는 탑에서 핸드오프 게임 하면서 그렇죠. 김선영은 45도 탑을 크게 스윙하면서 받아서 2대2 게임. 그러면서 원이 어떤 받아먹는 플러터. 그리고 최준용 원이의 2대2 게임. 혹은 안영준의 로우 포스트 포스터 통해서 사이즈 우위 활용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상대들이 알고 밀집 수비를 한다든지 트랩을 많이 섰고 그리고 김선영 원희에 대해서 애초에 이제 김선영이 길목을 막으면서 원희 쪽에 패스 가면은 바로 달라붙어 버려. 그러니까 원희가 플로터를 던질 공간을 안 준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수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그냥 세트 오펜스 자체 효율이 확 떨어지고 여기서 트랜지션 속도를 내려고 해도 상대팀들이 미라고 조금 백코트 조금 더 빨리 가는 식으로 좀 이제 준비를 하니까 어택할 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산성으로 막혀 있으니.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결국에는 사실 굉장히 단순한 방법 하나는 사실은 3점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사실 SK가 되게 오랫동안 고민해온 문제긴 합니다. 왜냐하면 코어들의 구성 자체가 리머텍에 되게 충실하고 스피드와 리머텍에 기반이 되어 있고 사실 드래프트에서도 늘 사이즈 좋고 운동력 좋은 선수들 위주로 조금 이제 많이 뽑아오다 보니까 이제 이 구성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약점일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는 이게 지금의 농구에서는 현대 농구에서는 그리고 상대팀들이 이 SK 농구를 알고 하는 이 시점에서는 이제는 이런 것들을 좀 맞받아 쳐줘야 된다. 근데 SK가 지금 안타까운 것은 그럴 만한 카드가 좀 적다. 예, 그리고 심지어 저희가 시즌 초반에 얘기했던 백코트진 어떤 수비 카드들조차도 오재현 그리고 최원혁 전부 다 그 슛에서 약점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단점들이 더 좀 부각이 되는 그러니까 슛 있는 선수를 쓰려니까 SK 특유의 어떤 강점이 약간 약해지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 허일영 선수가 딱 들어왔을 때는 살짝 트랜지션이 떨어지는 그런 그렇죠. 느낌이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지금 어떻게 지금 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제 아까 리머텍을 했을 때 단도다 거기 이제 예전에 사과를 내밀었는데 지금 고기를 내민다. 이게 뭐냐면 만약에 내외곽을 다 막을 수 없다면 외곽을 주자. 지금 이런 큰 틀에서는 그 전술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동안 이제 얘기했던 어떤 3점슛의 어떤 약점. 물론 뭐 김선영 선수나 최민용 선수나 석점은 막 오픈 찬스가 나면 던지면 들어가긴 하는데 그게 이제 폭발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SK가 좀 이제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다른 어떤 카드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브레이크 때 SK의 숙제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KT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KT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모비스를 85대 70으로 눌렀고 삼성은 67대 58로
눌렀습니다. 11승 5패 지금 1위를 갖다 달리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7일 날 KGC와 1, 2 대결이 있죠. 여기에서 만약에 승리를 갖다 거둔다 그러면 KT는 좀 더 훨훨 날아갈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예. 아 최근에 분위기가 좋은데 역시 이제 허운 복귀하고 나서 어쨌든 3연승 다 달리고 있는 점 이런 것들 확실히 이제 뭐 모비스, 삼성 이런 이제 전력상 우위에 있는 팀들을 좀 무난하게 잡는 그림이 나왔거든요. 아, 이 네. 팀은 역시 강팀이구나. 이런 걸 좀 느끼게 됐고 관건은 이제 KGC 전부터겠죠. 그러니까 전력상 그 어떤 대등한 혹은 약간 미세하게 우리가 뒤처지는데 이런 팀들과도 KT가 좋은 게임을 한다면 이건 정말 이제 그 이상을 볼 수 있는 챔프전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다음에 여기서 관건은 저희가 뭐 사실 허운 얘기 지난주부터 되게 많이 하고 있지만 허운의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 뽑히느냐 지금 사실 발목 상태가 완전 100%는 아닌 그렇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공격적인 부분에서 아무래도 이런 강팀과의 매치업에서는 더더욱 이런 에이스급 활약이 중요하니까 좀 요거는 또 지켜볼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허운 선수가 지금 이제 포지션을 갖다 잘 정하고 있는 게 저는 이제 적응이 좀 잘 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공격에 대한 비중을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줄이냐면 완전히 메인볼 핸들러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적절하게 넘겨주고 어떤 경우에 자기가 볼 핸들링을 하면서 결정 지어주고 그쵸. 그리고 수비에 어떤 그 초점을 갖다 맞추면서 기본적으로 팀에서의 어떤 공헌도가 좀 높거든요. 그 예를 들면 KT의 전술 중에 하나가 최근에 보면 허운을 미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미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허운이 2대1을 하는 척 하면서 뒤로 빠져주고 거기에서 양홍석이나 아니면 김영환 선수나 뭐 정성우나 이런 선수들이 핸드오프 플레이를 하면서 거기에서 공간을 만들어서 뭔가 나오고 허운은 그러면 외곽에서 대기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 커팅 또는 백도어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뭔가 이제 임팩트를 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공격이 점점 다채로워지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수비에서도 지금 허운 선수의 어떤 활동력을 갖다가 올리면서 저는 이제 허운 선수가 수비가 약하다라는 게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 선수가 제가 볼 때는 수비에서 어떤 뭐 그 집중을 한다면 충분히 향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일단 스피드가 되고요, 순발력이 괜찮고 파워가 괜찮기 때문에 그쵸. 수비의 기회를 알고 뭔가 이제 수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향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공수 밸런스를 갖다 맞추면은 한 단계 더 도약이 되겠죠. 지금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그 허운과 양홍석 같은 경우는 수비에 집중을 하고 있고 이 집중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 경기를 보면 물론 모비스나 삼성이 객관적 전력이 좀 약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70점을 줬고 58점을 줬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수비로서 상대를 갖다가 압박을 하고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공격의 어떤 흐름을 갖다 가지고 간다. 이게 저는 강팀이라고 봐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서동철 감독이 여기에서 이제 호응과 양홍석이 정말 우리 팀의 어떤 진정한 코어가 되고 있다라고 극찬한 이유가 이 부분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는 맞다고 생각 들어요.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원투 펀치인데 이 원투 펀치를 막 40분 내내 시종일관 쓰는 게 아니라 그렇죠. 기본적인 어떤 다른 자원들과 어떤 조화를 통해서 이제 다른 자원들의 어떤 공격 역량도 어느 정도 살려주면서 필요할 때마다 이 두 선수들이 해결해주거나 말씀하신 어떤 미끼 역할 이런 것들 해주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양홍석은 저는 이번 시즌 개막부터 그런 역할을 되게 잘해줬다고 생각하고 사실 저는 최근에 양홍석 3연승은 약간 떨어지긴 했는데 사실 이 정도면 MVP 후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거 왜냐면 슈팅률이 너무 극강이고 네. 거의 해결 능력이 너무 좋아서 MVP 후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퍼포먼스가 좋았어요. 허운이 없는 동안에. 그래서 어쨌든 허운 양홍석이 이렇게 이제 필요할 때만 딱딱딱 해결해주고 간결하게 어떤 농구를 해도 된다면은 사실은 KT는 거의 웬만한 팀 상대로는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양홍석은 근데 기복이 좀 있어요. 여전히 제가 볼 때는 기복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을 갖다 좀 조정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아직도 여전히 그런 경향들이 살짝 있는데 뭐 최근에는 그런 부분이 좀 사라지긴 했지만 공격이 잘 풀리지 않거나 팀의 어떤 그 꼬이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근데 그걸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게 에이스잖아요. 근데 그거를 더 가중시키는 모습들이 있고 수비에서 약간 뭐랄까 좀 허점들이 조금씩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그 팀이 잘 되거나 아니면 수비
그 공격이 자신이 잘 풀리면 수비에서 탄력을 받는 스타일인데 여전히 좀 뭐랄까 이제 그게 안 되면 하드 캐리가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 허훈의 가세가 제가 볼 때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밸런스를 잘 맞춰준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뭐 요건 좀 다른 생각들이니까 네,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KT는 지금 이 퍼포먼스를 어떻게 강팀하고 대결. 그래서 KGC 대결이 굉장히 KGC와의 경기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봐요. 경기 내용이 어떻게 흐를까? 또는 뭐 SK라든가 뭐 이런 팀들, 그러니까 좀 견고한 팀들을 갖다 만났을 때 KT가 이런 강한 수비를 바탕에 깔고 공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느냐 이렇게 되면 정말 KT가 강력한 우승 후보가 되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여기서 숙제가 생기면서 뭔가 이제 또 다른 어떤 그 해결 방법을 갖다 찾아야겠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KT는 KGC하고 경기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 허웅과 양성은 지금 굉장히 좀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DB로 한번. DB는 지금 경기가 없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DB가 지금 6승 8패 8인데 DB 입장에서는 이 브레이크가 굉장히 좀 꿀맛 같을 거예요. 그렇죠. 예, 가장 어떻게 보면 약점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팀이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로 흔들리던 상황에서 딱 휴식기가 왔고 외국 선수 교체까지 이루어지면서 되게 빠르게 잘 진행이 된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그렇습니다. 이 조니 오브라이트 지난주에도 저희가 뭐 말씀을 드렸지만 15일 날 입국을 했고요. 지금 이제 10일간의 자가 격리 후에 25, 26일 중에 아마 이제 원주에 팀 훈련에 합류를 할 것 같은데 늦어도 12월 1일 LG전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이때는 이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선수 같은 경우에 일단은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DB와는 잘 맞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조니 오브라이트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조금 집중 분석도 네. 하면서 좀 이제 소개를 드리자면 뭐 국내에서 2m 6cm를 소개됩니다. 아무튼 이제 2m 7cm 114kg. 네. 네, 어떤 이제 정말 뭐 건실한 어떤 체격을 가지고 있고요. 93년생이고 NBA 드래프트 2라운드 지명자 아데토콤보랑 같이 뛰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미러키에서 같이 뛰었었고요. 최근에 이제 세르비아 터키 리그 팀에서 뛰었고 지난 시즌 세르비아 리그에서 뭐 11.3점, 5.2 리바운드 뭐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선수를 보면서 가장 이제 먼저 받는 느낌은 사이즈, 파워, 그리고 스피드 모두 좋구나. 네, 모두 준수하구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라들리처럼 발이 너무 느린 상황이라든지 혹은 네. 뭐 다른 외국 선수 중에 예를 들어 메이트는 약간 높이가 약간 낮잖아요. 네. 높이가 낮다든지 이런 게 없고 굉장히 어떤 외국 선수와도 매치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기본적인 신체 스펙과 어떤 운동력이 준수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플레이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되게 뭔가 위력적인 공격 옵션은 없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 니콜슨이나 스펠맨처럼 이 선수는 킬러 본능이 있고 막 공격 안 풀렸을 때 마지막 한 5초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선수야. 이런 것과는 되게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메이튼 같은 경우 사실은 개인 공격력 기반으로 2대2 게임도 막 자기가 핸들러로 전개하고 아이솔레이션도 많이 하고 이런 어떤 약간의 그 3.5번 스타일의 어떤 포워드 타입이었다면은 조니 오브라이트는 그냥 운동 능력, 스피드 좋고 슈팅 능력도 어느 정도 있는 5번 정도로 보는 게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 그러면 이 정도 수준의 선수가 오는 게 괜찮으냐 안 괜찮으냐 네. 봤을 때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일단 나쁘지는 않다고 보는 게 뭐냐면 일단 이 선수가 활동력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 빅맨인데 활동력이 있고 골 밑에서 어떤 존재감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DB 같은 경우는 이 조니 오브라이언트가 서고 그날 레나드가 서고 그쵸. 그다음에 김정규가 있다. 그러면 골 밑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디펜스가 된다. 골 밑에서 어떤 존재감들이 있다. 이게 사실은 기본 아닙니까? 그렇죠. 네, 기본인데 그럼 여기서 그 2대 공격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수비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느냐 없느냐 봤을 땐 이 부분이 있어요, 그죠? 이 부분이 있고 그렇게 본다면 예를 들어서 호응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이 선수가 어떤 클러치 상황에서의 그 득점 능력, 생산 능력이 좀 의문이 있긴 하기 때문에 허웅의 어떤 의존도가 약간 좀 더 심화될 수는 있겠지만 이 선수가 2대 공격을 했을 때 스크린을 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옵션들이 추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는 허웅에게도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수비에서 기본적으로 골밑이 강해버리면 외곽 수비도 좀 더 수월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좋을 수 있고 또 김정규와의 어떤 김정규가 그 미드레인지 지역에서는 점퍼가 괜찮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좋은 점이 있을 수 있다. 단 이 선수가 밖으로 나가서 석점을 던졌을 때 이랬을 때 이제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 있는데 그렇죠. 이 부분을 어떻게 최소화시켜서 피켓롤 쪽으로 비중을 갖다 좀 높이느냐.
이게 좀 숙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난 시즌 그 현대모비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니까 이 클러치 타임에서의 어떤 옵션 문제 있잖아요. 뭐 특정 선수에게 너무 쏠린다든지, DB는 뭐 허웅에 너무 쏠리는 문제인데, 이걸 이제 외국 선수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제 뭐 정말 뛰어난 공격력을 가진 선수가 그냥 자기가 공격을 해버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션농이 좀 그랬는데, 그러니까 물론 본인이 1대1로 하는 것도 있었지만 지난 시즌에 좀 돌이켜 보면은 어떤 텐션 가담 혹은 다른 국내 선수 던진 거를 공격 리바운드 잡아서 풋백 득점,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게 마무리해 주는 게 되게 좋았어요. 장재석과 함께. 그러니까 저는 이 선수는 개인 공격력이 막 그렇게 뛰어난 스킬이 엄청난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2대2의 어떤 롤 비중 높이고 페인트 존으로 침투하는 비중을 높여서 공격 리바운드 생산과 어떤 풋백 득점의 어떤 풋백 득점 2점을 중요할 때마다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준다면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팀 공격이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보고, 실제로 어떤 지난 시즌 세르비아 리그 영상을 좀 봤는데 파워에서는 어떤 선수한테도 안 밀려요. 오노아쿠랑 매치업이 되는 어떤 장면도 있었는데 거기서도 오노아쿠를 막 밀고 들어가서 막 올리긴 했거든요. 득점 올리긴 했거든요. 투박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살려주면 될 것 같고, 그 이제 레나드와 같이 보면은 뭔가 레나드 1, 레나드 2 같아요. 그러니까 플레이가 더 크고 조금 더 네임 밸류가 있는 레나드, 그리고 그냥 레나드, 약간 이렇게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이게 저희가 이원화 얘기도 많이 하지만은 DB 입장에서는 뭔가 저 시스템을 만드는데도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다. 예,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DB가 지금 일단은 봤을 때는 뭔가 전력 상승의 요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신중하게 말씀드리면 좀 봐야 되긴 하지만은 나름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이제 DB가 이번 그 브레이크 때 이 선수와 이제 레너드 선수를 중심으로 그리고 김종규까지 중심으로 어떻게 가느냐, 이 부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KBL 로만 팩트 1부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갖다 좀 했는데, 자 2부에서도 더 많은 소식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갖다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